자, 13번 지대 및 지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비용이 아니냐의 핵심을 두고 있는데, 비용은 뭐죠? 비용은 우리가 신고전학파의 견해, 또 비용이 아니면 고전학파의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봤더니 고전학파가 나오죠. 자, 이 고전학파는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에요.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자본은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계와 같은 자본은 사용함에 따라 뭐가 되죠?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뭐한다?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별하지 않았으면 하니까 틀린지만 구별합니다. 토지, 자본을 구별한다. 자, 그리고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을 해서 우리는 생산된 총생산물에서 뭐를 빼죠?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요. 먼저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이 잉여, 나머지 이 잉여를 뭐에 대한 대가로? 토지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죠. 그래서 지대는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잉여의 성격.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졌는데, 문제는 이 지대는 잉여인데 인간의 노력, 여러분 불로 인간의 노력에 안 일붙지 않으니까 인간의 노력이 없이 주어진 소득이다. 그래서 뭘로 간주한다? 우리는 지대를 불로 소득으로 간주한다. 잉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작용함이 없이 주어진 소득이다. 자, 그래서 2번 정답.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지 않았으면 이 질문이 틀린지는. 자, 니카도인데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데이비드 니카도죠. 자, 니카도 작년에 시험에 2개의 지문에서 또 출제를 했어요. 니카도의 차액질에서는 토지의 뭐가? 비옥도. 자, 토지에 있어서의 비옥도, 경작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의 이 비옥도에 있어서의 차이. 작년 시험에는 비옥도의 차이를 이걸로 출제했었죠. 질적인 차이를 출제해서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농업용 토지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 생산성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작년 시험에는요, 이 지문을 출제했거든요. 토지의 질적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출제했습니다. 자, 그런데 니카도는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둥지죠. 자, 우둥지에서의 생산성이 있고,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열등지인데, 열등지 중에 열등지, 최열등지를 뭘로 본다? 한계지로 봅니다. 그래서 최열등지니까 열등지 중에 열등지죠. 이 경작, 재배되고 있는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야. 자,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열등지인 한계지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에 있어서의 가격과 생산비가 서로 뭐한다? 같다. 왜?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니카도는 어떻게 돼? 이 한계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우둥지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니카도인데, 니카도는 지대를 요걸 보거든요. 니카도는 지대를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이 차이를 지대 이윤으로 봐요. 니카도.
그런데 문제는 리카도는 한계지에서는 요 두 개가 서로 같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같기 때문에 왜? 생산성이 가장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대는 뭐예요? 서로 같은 걸 빼니까 제로죠. 그래서 리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제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3번 설명. 4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발생하며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한계지 또는 한계지 범위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은 지대가 뭐한다? 발생하죠. 그래서 한계지 또는 한계지 범위 바뀌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뭐한다? 발생한다. 요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내거든요.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5번 튀넨의 위치 지대인데 여러분 튀넨은 어떻게 돼요? 튀넨은 리카도 이론이죠. 리카도는 뭐다? 위치를 경시했거든요. 자, 여러분 리카도는요.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면은 생산성도 동일하고 지대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대는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있는데 이걸 설명 못하죠. 왜냐? 리카도는 뭐를 경시했어요? 리카도는 위치 문제를 경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함시킨 거죠. 튀넨은 리카도는 위치를 경시했기 때문에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가 어떻게 돼? 달라진다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적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튀넨이기 때문에 튀넨의 이론을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죠. 위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위치. 자, 그래서 5번에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치 주의 좀 해두시고 맞는 질문. 작년에 리카도, 마르크스, 튀넨 다 지문상에 나왔거든요. 자, 14번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이익을 주든지 손해를 주든지 하여튼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 뒤에 쉼표 뒤에를 잘 봐야 돼요. 그에 대한 지급된 보상을 제3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형상. 여기 틀렸죠. 개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후생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익을 주면 그 이익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보상 안 됐어요. 대가 받지 못하고. 손해를 입히면 손해에 대한 대가 지불하지 않죠. 지급된 보상이 지급 안 됐어요. 지급된 보상을 제3자가 알지 못하는 형상.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개념이 틀렸어요. 1번 정답. 자, 이 V 외부 효과는 뭐를 가져오죠? 자, 우리는 정 플러스의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라고 하고 또 우리는 부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외부 효과는 크게 무슨 과정?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또 무슨 과정에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정의 외부 효과는 뭐가 나온다? 우리는 지역 이기주의 형상으로서 플리즈, 인마이 프로냐드, 내가 살고 있는 앞마당 지역에는 공공 편의 시설이 들어오는 건 좋다. 핀피 형상. V 외부 효과는 지역 이기주의 형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위험 혐오 공해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Not in my backyard. 님비 형상이 발생하죠.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V 외부 효과는 님비 형상. 2번 맞는 질문. 3번 V 외부 효과를 완화시켜주기 수단으로서 배출권 거래 제도죠. 자, 여러분이 작년에 사회적 비용 출제했는데 이 생산 과정에서 우리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사회적 비용은 사적인 비용에다가 환경 오염 물질을 한 단위 더 제거하는 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인 외부 비용이 있거든요. 여기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 그래서 작년에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가 맞는데 감소시킨다고 출제했어. 외부 비용이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데 문제는 이 공해 물질을 배출시키는 공장이 들어서면은 뭐에 대한 배출권 거래 제도나 세금을 부과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는 사회에서 바람직한 어떻게 돼요?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 세금을 부과하든지 공해세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등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맞고 4번 정해 외부 효과를 장려할 때 여기는 뭐죠? 과소죠. 자, 사회적으로 밑에 부는 과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다할 때는 소비를 줄이든지 생산을 뭔가 줄이든지 해야 돼요. 근데 과소는 뭐죠? 적게 소비나 적게 생산되면 어떤 현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소비를 늘리거나 생산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뭐를 지급? 보조금을 지급. 보조금. 자, 4번 맞고 5번 공장이 설립된 인근 지역에는 당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으로 인해서 부의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외부 경제 어떻게 돼요? 부의외부 효과가 발생해서 뭐가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15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을 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 뭐죠?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토지 정책의 직접의 동그라미, 직접 개입 수단의 하나인 토지은행 제도는 개인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 방지,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뭐죠? 토지은행의 뭐가 된다? 장점입니다. 장점. 자, 개발권 양도 제도는 개발 지역과 보전 지역 간 토지 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키죠. 자, TDR 개념을 또 시험 문제에 또 자주 나오죠. 자, 우리는 개발, 우리 가능한 지역과 보전 지역,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죠. 예? 이때 보전 지역은 개발을 못해요. 여기는 자연환경 토지를 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을 당연히 못하니까 이쪽은 개발 제한. 자,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게 돼요. 그리고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로 인한 또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이익을 얻기 때문에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발생한 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로부터 뭐를? 소유권과 뭐를 분리하죠? 개발권을 뭐 한다? 분리를 한대. 여기서 개발 필요가 있다 없다? 개발권은 이제 필요 없잖아요. 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 개발권을 뭐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우리는 개발 지역에서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팔아요. 개발권을 팔아서 우발적인 요 손실에 대한 뭐를 받는다? 보상을 보전받는 제도를 TDR 개념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개념 알아야 돼요. 우리가 TDR은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를 뭐한다? 완화시켜준다. 완화가 포인트. 맞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밑줄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밑줄.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인데, 자, 여러분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중복하면 안 돼요.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중복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도시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는데, 여러분 용도지역은 작년, 재작년, 2년 용석 개념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역지구제는 정이 아니라 뭐죠? 부. 네. 자,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 뭐를? 이 부의 외부 효과. 시험에는 뭘로 출제를 많이 한다? 플러스로 출제를 많이 할 거잖아.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5번 정답. 여러분 올해 시험에 지역지구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 지문은 공법상의 지문이 출제합니다. 뭐 경제지구가 이런 건 출제 안 합니다. 자, 16번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규제를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낮은 가격으로 규제를 하면은 단기에는 공급이 뭐다? 단기에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이동하기 어려워서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수요가 이동하니까 완만하고 공급은 변하니까 우상향이 되죠. 자, 이 시장에 이렇게 공급량이죠. 공급량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공급량은 단기는 고정되고 장기는 우상향을 하는데 이 시장 균형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이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뭐 한다? 규제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임대료가 요 차이만큼 어떻게 돼? 임차인은 이득을 얻죠. 그러니까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를 하죠. 수요량은 이전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임대주택에 자금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에 공급량은 뭐죠? 감소한다. 여기 1번 설명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이만큼만 공급되니까 이 크기만큼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장기적으로 뭐가 형성한다? 암 시장이 형성된다. 여러분 시험에 작년에 초과 수요를 뭘로? 과잉 공급으로 출제했습니다. 정답이었죠. 초과 수요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높다. 여러분 이렇게 규제 임대료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규제 임대료가 높으면요. 이렇게 규제 임대료가 높으면 이미 뭐가 돼요? 균형에 도달됐어요. 이미 균형에 도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 수요량,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시험에 초과 공급 발생한다 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2번 정답. 정부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규제한다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이렇게 뭐가 나온다?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이 기존 임차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이사를 못 가요. 그래서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거 이동, 이사, 주거 이동이 저하가 된다. 여기 3번. 저하가 포인트죠. 4번. 주택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한다. 자, 주택 임대료 보조 정책인데, 자,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하면 어떻게 돼요? 임대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하면 저소득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뭔다? 증가해요. 공급은 단기에 변화가 없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는 뭐한다? 이렇게 상승을 해요. 임대료는 상승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임대료 상승에 따르는 불로소득, 초과 이윤을 누르니까 초과 이윤을 없애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죠. 원래
임대료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이만큼 공급량이 뭐한다? 증가합니다.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합니다. 이게 4번 맨 끝에 증가가 포인트. 자, 5번 정부에 또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자,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공공주택에서의 임대료와 민간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시장 임대료가 있는데 요거보다 뭐 낮게 해서 공급하죠. 공공주택과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료를 달리 매기는 것을 임대료에 대한 또 뭐를 형성?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러면은 이 임대료의 차액만큼 정부는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줘요. 그러니까 무슨 거죠? 임대료 보조. 주거비가 주택 임대료입니다. 주거비, 주택 임대료에 대한 뭐가 있다? 보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주택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여기 5번 설명. 자, 17번.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의 수입을 100% 징세, 세금으로 징수할 경우에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그래서 헨리 조지는 토지세 이외에 모든 조세는 뭐하다? 철폐하자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뭐를 주장하는 거예요? 단일세를 주장한다. 헨리 조지. 자, 2번은 또 헨리 조지는 토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이 말은 뭐예요? 토지 공급이 고정됐다는 것은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못한다. 이때 토지 보유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공급량 자체가 고정이 될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세금을 부과하면은 공급량이 줄어드는데 이 공급량 자체가 세금을 부과도 변화가 없으면은 토지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때 세금을 우리 뭐라고 해요?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하죠. 2번 맞는 질문. 3번 주택 수요자의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다. 자, 여러분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고 공급 곡선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다? 탄력적이다. 자, 그러면은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이 세금을 부과하면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량과 공급량, 거래량은 감소하죠. 그럼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 빗금친 부분은 수요자에게 전가되니까 수요자가 세금의 일부를 이렇게 부담을 해요. 이 세금, 이 전체 세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뭐를? 누가 부담한다? 요거는. 이 파란 부분은 누가 부담? 공급자가 부담. 그럼 누가 많이 부담해요? 수요자가 많이 부담하지. 그래서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래서 여러분 늘 암기는 탄유했잖아요. 그래서 암기는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뭐다? 유리하다라는 거. 이걸 잘 알면 되죠. 4번.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집가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했더니 토지 수요자는 토지를 처분하면 세금을 많이 내리니까 토지를 처분하려고 하지 않는다. 공급의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서 집가는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하락한다니까 틀린 질문. 집가는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4번 정답. 작년에도 출제했습니다. 자, 5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은
어떻게 돼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형상을 완화시키죠. 왜? 민간 임대주택에서 어디? 임대료가 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 수요가 탄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완화가 돼요. 완화가 포인트.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자 유현진이 다음과 같이 순영업소득이 4억 원인 주택을 20억 원에 구입을 하여 임대주택 수입을 한다고 가정하자. A, B 투자에 대한 자기자본. 여러분 자기자본 수익률은 뭐예요? 지분 수익률이에요. 여러분 자기자본을 다른 말로 지분. 지분 수익률은 분모는 뭐죠? 지분. 투자액에 대해서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인데 세전 현금 수지는 순 영업소득에서 뭐를 빼주면 되죠? 부채, 대출금에 대한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을 빼주면 되지 뭐. 자, 얼마? 지분 투자 A는 20억. 여러분 대출은 없어요. 대출은 없거든요. 순 영업소득은 얼마? 4억 원. 대출은 없으니까 저당 투자액 대출금이 없으니까 부채 서비스액도 제로예요. 대출금이 없으니까 원리금 상환액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얼마? 5분의 1 곱하기 100 해주니까 몇 프로? 20%. B는 자 B는 지분 수익률 얼마? 지분 투자액은 4억 원. 4억 원이고 순영업소득 얼마? 4억 원에서 빼겠죠. 뭐 부채 서비스액인데 지금 그 표 바로 위에 보세요. 원금 만기, 보증금은 없다고 가정하고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다.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은 대출 받은 금액 16억 원 만기가 됐을 때 전액 상환하고요. 그 매기가 뭐만 갑니다? 이자만 갚아. 이자만 빼주면 돼. 대출금은 만기에 전액 갚으니까. 그러면 대출금 얼마? 16억 원에 이자 몇 프로? 지금 이자 6%, 연이자율 6% 곱해주면 되죠. 네? 그럼 9,600만 원. 빼주니까 얼마? 4억 원에. 9,600 빼줘요? 3억 400만 원. 곱하 4분의 3은 75%인데 400만 원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76%. 2번. 자. 자, 19번 문제. 자,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 회피용 투자자로 가정하는데, 자, 1번 보시면 얘기죠. 기대 수익률. 자, 평균 투자 수익률인 기대 수익률이 우리는 요구 수익률, 자본 비용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하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지문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2번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 자, 여러분 위험 회피적 투자자의 행위가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인데,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 보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 위험이 뭐한 것을 낮은 걸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하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게 지배의 원리인데, 지금 문제에서 A 투자원과 B 투자원의 기대 수익률이 뭐다? 같다. 같은데 문제는 이 표준 편차죠.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표준 편차인데 A 투자원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B 투자원의 기대 수익률 표준 편차보다 작아요. 이때는 뭐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때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이 낮으니까,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이 낮으니까 A 투자원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2번 맞는 질문. 3번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오이함이 제로일 때, 자, 요 점이 바로 뭐죠? 무오이함률. 오이함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죠. 자, 이렇게 가는 게 위험 추결에서 볼록하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인데, 요 각도, 자, 이 각도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인데, 이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급해진다. 그래서 3번 맞는 질문. 위험을 회피할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자, 위험과 기대의 수익률. 자, 그러면서 위험. 자,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또 뭐도 높아지고 있다? 기대의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죠. 위험이 높을수록 기대의 수익률 그림보리가 높잖아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우리는 경제이론에서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의 상관관계. 4번 정답.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야 플러스입니다. 무위험률의 상승. 자, 5번은 얘기죠.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을 더해주는데, 지금 무위험률 요게 상승하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고, 또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의 할증률이 상승하면 또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는 거예요. 5번 맞는 질문. 20번.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지는 A 부동산이 있다. A의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건 쉽죠. 자, A의 기대 수익률 보니까 호황일 때는 몇 프로? 0.4는 40%. 그리고 불황일 때는 마이너스 5%. 0.0은 5%니까. 자, 이때 호황률 확률은 몇 프로? 60%. 불황률 확률 40%. 자, 여기 46, 24. 여기 마이너스 2% 해줬더니 얼마죠? 22%. 여러분, 22%는요, 0.22야. 여기에 100을 곱하니까 22%에 0.2.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여러분, 모르면 찍어야지 뭐. 이제 기대 수익률 구해놓고 찍어야지 뭐. 찍어도. 기대 수익률 쉽잖아, 구하는 거는. 분산은 추정 수익률 40%에서 뭐를 빼요? 평균인 기대 수익률 몇 프로? 평균인 기대 수익률 22%를 뺀 것을 편차거든요. 이걸 제곱해서 확률 곱해주고, 또 불확률 경우에는 얼마? 우리는 마이너스 5%에서 또 뭐를 뺀다? 우리는 평균인 기대 수익률 22%를 뺀 것을 또 편차를 제곱해서 확률 40% 해주면 불확률일 경우에 분산, 더해주면 전체 분산이거든요. 자, 40%에서 20% 빼면요, 18%거든요. 0.18에 얼마? 제곱 곱하기 0.6 해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27%야.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관계없고요. 마이너스 27이니까 27%는 0.27. 제곱 곱하기 0.4 해주면 여기 구하고자 하는 분산. 1번 정답.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자, 위험 분산 효과인데 상관계수는 무슨 값? 역값.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위험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져요. 왜냐? 마이너스로 갈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제로, 완전히 제거되니까. 이쪽 갈수록 효과는 커집니다. 그러면은 상관계수는 뭐 해야 돼? 플러스로 가까이 가야 돼? 마이너스 1, 낮아야 돼요. 그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 간의 상관계수는 뭐다? 낮아야 돼. 그럼 낮은 거는 몇 번? 2번 아니면 3번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야. 그렇게 찾아놓고 그 다음에 자산,
자, 여러분 또 배운 게 있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이 어떻게 돼? 0까지 줄일 수 있죠. 예? 0까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은 뭘수록 좋아?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정답 2번. 키워드 포인트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자,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0 몇 년 1월 1일이지 현재 3년 동안 매년 연말 동그라미 연말 얼마씩 갖다? 2000. 자, 현재에서 연말입니다. 1년 만, 2년 만, 3년 말, 연말 2,000원씩 불입을 하는 투자 상품에 뭐 했다? 가입을 했어요. 예, 2,000원 가입을 했어요. 투자 상품 이자율 연 10%면 현재 가치 얼마냐? 자, 그럼 1년 말에 현재 가치 구해야 되니까 1년 말에 2,000원이 현재 얼마? 할인을 해야 되는데 할인율로서 10%, 0.1인데 기간이 몇 년? 1년. 1승, 1년이니까. 그럼 1.1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지. 자, 그럼 또 2년 말에 2,000원이 얼마? 2년 말에 2,000원이 또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기간이 몇 년이야? 2년이니까 제곱. 2,000원을 1.1의 제곱, 1.1로 나눠주면 또 얼마 나와요. 자, 그러면 또 이것을 또 3년 말에 2,000원이 또 현재 얼마냐? 또 할인을 하면은 또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이니까 세제곱. 1.1의 세제곱인 1.331로 나눠주면 또 나오겠죠. 이걸 다 더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10원 이하는 절사 버려라. 그러면 얼마? 4,900. 10원 이하 버리면 다 0이에요. 4,900원.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23번. 자, 여러분이 가능 총소득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에서 뭐를 빼죠? 우리는 공실 및 불량, 부채에 따르는 대손 충당금을 공제하고 자판기 수입, 건물의 주차료 수입 같은 기타 소득을 대주면 뭐가 나오죠? 유효 총소득에서 부동산을 뭐 운영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지출해야 되거든요. 비용을 지출해야 되니까 비용을 빼줘야 돼. 영업경비를 공제해주면 순 영업소득이 나와요. 자, 이때 임대료 수입은 들어가죠. 이게 두 개가 임대료 수입이잖아요. 그리고 각종 부담금은 어디 들어간다? 여기 들어가죠. 각종 부담금, 또 관리인 뭐다? 관리인 봉급, 관리인 봉급이라든지 또 뭐가 들어간다? 재산세, 재산세도 들어가요. 또 소멸성 보험인 화재보험료, 전기요금, 전기세, 수도요금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실률 여기 들어가죠. 공실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원리금 상환액은 여기 안 들어가요. 밑에 있지. 밑에 여기. 원리금 상환액.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죠. 원리금 상환액을 갚으면 뭐가 나온다? 세, 전, 현금 흐름. 여기서 소득세를 빼야 세후가 나오는 거죠. 요거 계산할 때 필요 없는 건 원리금 상환액. 2번 정답. 24번. 자, 옳은 것인데 여러분 올해 시험 문제 정답 지문으로 많이 물을 수 있는 게 작년은 순현가의 개념을 물었고 올해는 수익성 지수를 정답으로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 내면은 여러분 왜 틀리냐? 분모 분자가 왔다 갔다 해서 틀려. 작년에도 분모 분자 왔다 갔다 해서 틀린 친구 많대요. 현금, 분모는 뭐다? 돈 들어온 유입이고 분모는 돈 나간 유출. 분자 분모를 잘 보는데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인 PV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현재 투자 금액으로 나눠요. 분모 분자를 잘 보는데 문제는 하여튼 여기는 유입이고 문제는 유출다. 근데 시험 문제는 뭐뭇에 대안으로 내거든요. 항상. 뭐뭇에 대안. 작년에도 요거 나오니까 앞에는 뭐다? 앞에는 뭐? 분모. 뒤에는 뭐다? 분자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자, 그래서 1번 정답이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건 뭐죠? 1보다 요게 크다는 것은 PV가 요것보다 커요. 요것보다 크면은 순현가는 PV에서 I를 뺀 게 순현가다. 요게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맞는 지로. 2번 내부 수익률법인데, 자, 내부 수익률법에서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 개념이에요. 자, 내부 수익률 개념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현재 투자 금액을 서로 같게 만드는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인데,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요게 항상 우리는 투자의 판단은 무슨 시점? 현재 시점. 그러면 순현재 가치는 작년 요거 출제했잖아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 요걸 뺀 거 출제했거든요. 같으니까 얼마? 제로.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2번 뭐죠?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 3번 순현가법에서는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어디가 우수?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투자 판단의 준거로서 우수합니다. 틀렸고, 여러분 4번은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은 내부 수익률법에 대한 개념. 5번째는 순현가법이죠. 장래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 합과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재 가치 합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건 무슨 거? 순현가법. 개념이 틀렸네. 1번 정답입니다.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총 투자 수익률. 올해 출제 또 1순위 용어죠. 여러분 1순위 용어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올해 총 투자 수익률을 다른 말로 총 자본 수익률입니다. 자, 올해 출제 1순위 되는 용어예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총 투자 금액에 대한 뭐의 비율? 순 영업소득 비율.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용어. 두 번째,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의 동그라미.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 지분 총이 아니라는 거 주의해 두시고,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의 개념이고, 또 순소득 승수는 뭐죠? 총 동그라미. 총 투자액을 순 영업 소득으로 나눈 값이죠. 자, 5번 정답입니다. 5번 올해 출제 또 1순위 용어. 부채 감당률은 매년 출제합니다. 요거는 매년 출제되는 용어예요. 부채 감당 비율,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보는데 작년에도 또 한 문제로 출제했어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냐. 작년에 요거 두 개 다 출제했죠.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의미. 5번 정답. 1보다 뭐 해야 돼? 크면 해야 맞겠죠. 1보다 작으면 하니까 틀린지. 26번. 자, 8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갑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추가로 통금액. 요즘 계속 추가로가 계속 출제되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자, 담보 인정 비율은 주택 가격 얼마 나왔죠? 담보주택 가격이 지금 우리가 4억이 나왔어요. 4억.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게 몇 프로냐면 70%. 0.7이니까 대출금은 4억의 70% 2억 8천만 원이 나오죠. 자, 여기에 대해서 DTI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인데 차입자의 연간 소득 얼마? 차입자의 연간 소득 얼마? 4천만 원. 4천만 원에 대해서 원리금,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자, 이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의 연간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연간 저당 상수는 지금 0.1이고 4천만 원에 0.5를 곱해주면 얼마죠? 2천만 원. 양변의 소수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뭐를? 10을 양변에 곱해주니까 얼마? 2억 원.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이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 공통대부분 두 금액 중 공통되는 부분이 얼마? 2억 원. 2억 원에서 기존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 받았냐 하면은 8천만 원을 받았어요. 8천만 원을 받은 것을 빼주면 뭐가 나오죠? 추가가 나오겠지. 추가로 금융계에 더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냐?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 되겠죠. 3번 정답. 27번. 자,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초기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큰 것. 자, 여러분이 원리금 상환액에서 처음에 원리금이 가장 많고 점차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는 이건 CA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만기까지 대출 기간에 원리금 상환액이 똑같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처음에는 원리금이 이렇게 적다가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이렇게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이 방식이 GPM. 그러면 초기에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큰 건 뭐죠? 요거 CAM. 두 번째가 CPM. 제일 작은 게 뭐죠? GPM.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돼. 1번 정답.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이렇게 보죠.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원금 상환액은 점차 뭐다? 증가하죠. 자, 원리금 균등에서는 또 이 그림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여기 2자 원금인데 원금은 점점 어떻게 돼요? 원금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뭐한다? 증가한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2번 맞고 3번 체증식 상환 방식 GPM이죠. 초기 원리금 상환액이 너무 낮죠.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낮으면은 이자 지급액에도 못 미쳐서 융자 잔고가 대출금보다 더 많아지는 부의상환이 나타날 수 있다. 자, 4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금 상환액은 똑같아요. 일정하지만은 또 이렇게 원리금 상환액은 이렇게 처음에 많고 점차 감소하죠. 체감합니다.
자,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에 의할 경우 상환 기간 동안 뭐만 상환해요?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자, 28번. 갑은 주택 구입을 위해 A은행으로부터 연이율 12%, 20년 월부 상환, 월부에 통과합니다. 매월이죠. 월부 상환의 조건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부를 받았다. 저당 대부액이 대출금이죠. 대출금 1억 원에 대한 첫 번째 달의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 110만 원이라면은 A은행이 납부해야 할 두 번째 달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1회차 얼마? 자, 1회차에 이자는 항상 뭐에 대해서? 융자잔고. 이자는 매 기간 말 융자잔고인데 처음에 돈 안 갚았거든요. 안 갚았으니까 대출금 얼마? 1억 원에 뭐죠? 월 이자율. 월 이자율은 얼마? 12%. 연인데 12개월로 나눠주니까 월 몇 프로? 1% 해줬더니 얼마 나오죠? 100만 원. 그럼 원금은 원리금 상환에 110만 원에 뭐를 곱해준다? 이자를 빼주면 이자 100만 원 빼주니까 얼마? 10만 원이 나오죠. 그럼 2회차는 이자는 또 융자 잔고 얼마? 융자 잔고 1억, 대출금 1억 그래서 얼마 갚았어요? 10만 원 원금 갚았으니까 얼마? 9,990만 원. 네, 원리자율 1% 곱해줬더니 99만 9천 원이 이자. 그럼 원금은 원리금 110만 원에서 이자 요걸 빼주니까 원금은 10만 1천 원. 요거 계산 안 해도 답이 나와요. 요거 알면은 처음에 여기 얼마다? 이자 100만 원, 원금 얼마? 10만 원. 그러면 한 달 더 지나면 얼마? 이자는 10만 원보다 약간 높고 원금은 100만 원보다 약간 낮죠? 그거 나올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어. 계산 안 해도 이런 게 요령이 이제 답 찾는 거야. 3번 정답입니다. 요 그림 알면은 계산 안 해도 답이 보이지 뭐. 자, 29번. 자, 주택 저당 채권은 대표적인 부채 증권.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 대표적으로 주택 저당 증권, 그리고 우린 자산 유동화 증권, 뭐 이런 것은 대표적인 부채 증권. 2번, 이체 증권은 주택 저당 채권. 자, 이체 증권은 발행 기관이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뭐를? MPTX, 요 S가 증권이에요. 이체 증권인데 문제는 이체 증권은 자산을 매각을 하기 때문에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다. 자산, 지분을 매각하니까 지분이 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투자자에게 이전. 그래서 지분,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있어서의 소유권과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따르는 지분권이 전부 투자자에게 이전이 돼요. 그럼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간도 조기 상환해. 왜?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가져요. 그래서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위험, 또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다 투자자가 부담해요. 여러분, 지분이 넘어가면 관련 위험, 요 관련 위험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전됩니다. 여기 1번 설명인데 투자자에게 관련 위험, 금리 조기 상환 위험도 이전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니는 짝꿍,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같이 다닌다. 자, 3번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은
발행기간이 다 보유하죠. 자, 여러분이 차입자가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 원금 이자를 상환을 해요. 자, 원리금을 상환을 하게 되면은 발행기관은 이번은 뭐를 발행했냐 하면요, MBB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는데, 자, 여기에 본드 채권을 발행할 때는 담보가 있어야 돼. 담보가 있어야 안전해서 투자자는 사죠. 그래서 담보, 어떤 게 담보? 이게 담보. 주택, 여러분 채권을 발행할 때는 항상 담보가 있어야 돼.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입니다.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요 MBB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그 성격과 아주 비슷해서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야. 그러면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금이자를 통상 6개월마다 지급해요. 그럼 이 원금은 누가 받는다? 발행기관.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이 원금 받고 이걸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금이자를 줘요. 자, 그래서 위험은 누가? 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 위험, 조기 상환 위험, 차입자가 돈 못 갚았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 모든 위험은 발행기관이 부담해요. 투자자는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다. 그래서 금리 위험, 조기 상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질문. 4번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은 이체증권보다 수명이 길죠. 왜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하면 투자자는 손해를 봐요.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조기 상환 못한다. 콜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MPTS보다 여기가 수명이 더 길어요. 콜 방어, 상환 못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률은 어디가 낮아? 위험 부담이 없으니까 수익률이 가장 낮은 거는 뭐다? MBB. 수익률이 가장 낮습니다. 5번 정답인데, 여러분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때 나누어진 그룹을 뭐라고 해? 트렌치. 그래서 원금 이자 지급 시기를 달리해서 발행하는 건 CMO예요. 여러분 MPTB가 아니라 CMO, 다계층 저당 채권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도 나왔지만 시험에 MPTS, MBB, MPTB, CMO 요거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데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하고 있죠. 그래서 좀 MBS 종류 구분해야 돼. 증권은 하나, 뭐죠? MPTS 증권 하나, 나머지 3개는 채권. 채권은 뭐를 담보로?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소유권을 담보로 발행기간의 시용을 가지고 발행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자, 30번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